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크리에이터, 핀플루언서 슈카. 아니, 여러분의 경제 멘토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국의 흥망성쇠와 돈의 흐름에 대한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런 지혜, 이런 금융적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지식과 자산을 불리는 첫걸음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947년 8월 15일, 인도 델리의 한복판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마지막으로 유니언 잭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200년간의 지배 끝에 대영 제국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던 인도에 대한 통치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동정심이나 도덕적인 각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영국이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경제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국가부채는 GDP의 200%를 돌파해버렸죠. 이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빚이 1억인 상황입니다. 국고는 텅 비었고 더 이상 빨아먹을 인도의 부가 없이는 제국을 유지할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인도의 독립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한 재정적 항복이었죠. 대영 제국이 자유를 허락한 게 아니라 식민지를 유지할 여력이 없어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떨어져 나가자 이 거대한 제국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이 모든 탐욕의 서사시는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600년 12월 31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한 장의 문서에 서명합니다. 한 무리의 영국 상인들에게 아프리카 동쪽과 태평양 서쪽 땅과의 독점 무역권을 부여하는 왕실 헌장이었죠. 이 회사의 이름, 바로 동인도 회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미친 기업이 될 존재였죠. 처음에는 향신료, 직물, 차를 거래하는 평범한 무역회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사는 거의 국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가 되자 동인도 회사는 26만 명에 달하는 사병, 즉 용병 군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건 당시 영국 정규군의 2배 크기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자체 군대, 자체 화폐, 자체 영토를 가진 기업이라니. 이건 삼성전자가 군대를 만들어서 동남아를 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찾아옵니다. 벵골의 통치자를 격파한 후 동인도 회사는 디완이라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벵골, 비하르, 오리사 지역의 세금을 직접 징수할 권리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3천만 명의 사람들과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동인도 회사는 상인에서 군주로 변신하여 마음대로 통치하고 세금을 뜯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담배, 그리고 아편을 독점했고 인도의 장인들에게는 시장 가격보다 40%나 싼 값의 물건을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세계 최고급 직무를 만들어온 직조공들은 사실상 노예 노동자로 전락했죠. 그리고 1769년 벵골 대기근이 닥칩니다. 700만에서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회사는요, 구호 조치는커녕 평소처럼 세금을 걷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세금을 뜯어낸 겁니다.
이건 정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1750년 인도는 전 세계 공업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이 되자 그 수치는 고작 2%로 추락합니다. 왜일까요? 영국은 인도를 단순히 정복한 게 아니라 탈산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인도 시장은 무관세로 들어오는 영국산 제품으로 넘쳐났고 인도의 생산자들은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파산했습니다. 영국의 공장들은 인도의 목화를 헐값에 사들여 직물로 만든 다음 바로 그 제품을 다시 인도에 비싸게 팔아넘겼습니다. 완벽하게 보장된 이익, 경쟁자는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호무역의 가장 잔인한 형태입니다. 1850년에서 1896년 사이 영국으로부터의 직물 수입은 500만에서 1800만으로 폭증했습니다. 인도의 전설적인 직조공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1600년에서 1871년 사이 인도의 1인당 GDP는 영국 대비 60% 이상에서 15%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파괴였고 그 덕분에 영국은 상상 초월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그 다음은 부패의 다음 레벨, 아편무역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대의 마약상이 되었습니다. 인도 농부들에게 아편 재배를 강요하고 이를 중국에 수출하여 은과 차를 받아왔죠. 중국이 이 마약 중독에 저항하자 영국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1839년의 제1차 아편 전쟁이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기가 막히죠? 영국은 말 그대로 마약을 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인 겁니다. 아편무역은 토지세 다음으로 영국 정부의 두 번째로 큰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제국의 농장이자 제국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1857년 동인도 회사의 군대에 속해 있던 인도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식민지 역사상 가장 큰 봉기 중 하나였죠. 하지만 영국은 이를 잔인하게 진압했고 그 다음엔 인도에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데 든 비용 전부를 인도 납세자들에게 청구한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패배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게 만든 거죠. 이보다 더 지독한 갑질이 있을까요? 이 사건 이후 영국 왕실은 동인도 회사를 해산시키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착취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죠. 인도 군대는 재편되어 영국군 6만 5천 명, 인도군 14만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모든 비용은 인도인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인도 국가 세수의 절반이 제국의 군사기계를 유지하는 데 곧장 투입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칭송하는 철도는 어떻습니까? 진실은 더 어둡습니다. 1860년에서 1890년 사이 인도의 철도망은 130km에서 25,000km로 확장됩니다. 이 역시 인도인의 비드로 자금을 조달했죠. 계약서에는 모든 장비를 영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인도가 돈을 빌려서 건설비를 내면 영국은 그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이 철도는 인도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군대와 상품을 더 빨리 실어 나르기 위한 인프라였습니다. 경제학자 다다바이 나오로지는 이를 부의 유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영국이 매년 인도에서 3천만에서 4천만 달러를 빼내가면서 재투자는 25만 달러도 채하지 않는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이를 흡혈행위라고 불렀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국가에서 부가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 그 국가는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이 빨대 꽂기는 세계대전 중에 더욱 심화됩니다.
1918년까지 100만 명이 넘는 인도 군인들이 갈리폴리, 프랑스, 메소포타미아 등 모든 주요 전선에서 영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죠. 하지만 그 희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수백만 톤의 밀, 면화, 목재 및 기타 물자를 보냈고 대부분의 비용은 인도가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자금으로 쓰라며 영국에 1억 파운드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되자 그 숫자는 재앙 수준이 됩니다. 영국령 인도군은 335만 명으로 불어났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원군이었습니다. 영국은 스털링 밸런스라는 일종의 차용 증서를 발행하여 전쟁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인도에 갚아야 할 막대한 빚이었죠. 1945년이 되자 인도는 영국의 가장 큰 채권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식민지가 제국에게 돈을 빌려준 셈입니다. 그리고 1943년 벵골 대기근이 다시 찾아옵니다. 80만에서 3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재였습니다. 인도가 굶주리는 동안 영국은 식량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냉담하게 인도인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기근을 빌미로 빚을 탕감받기 위해 인도가 자국 방어 비용을 영국에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주의적 오만의 절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빚은 경제 규모의 2배였고 수출은 붕괴했습니다. 제국은 파산한 거죠. 미국이 37억 5천만 달러, 캐나다가 19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영국이 이 빚을 다 갚는데 2006년까지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제국 자체는 이미 끝장이었습니다. 인도의 부가 없이는 영국의 글로벌 머신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947년 6월 3일 영국은 철수를 발표했고 8월 15일 깃발은 내려왔습니다. 이건 우아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의 후퇴였죠. 1700년 인도는 세계 GDP의 27%를 차지했습니다. 1947년에는 고작 4%였습니다. 반면 영국의 비중은 식민지 착취가 절정에 달했을 때 9%에서 9%로 상승했습니다. 200년 동안 영국의 성장은 곧 인도의 쇠퇴였습니다. 그 부의 유출이 멈추자 제국도 멈췄습니다. 독립 후 인도는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1947년 평균 기대 수명은 27세였습니다. 세기가 바뀔 무렵 이 수치는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의 자치로 인도는 190년간의 영국 개발이 결코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영국은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제국을 잃었습니다. 식민지는 영연방으로 대체되었고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영국 영토는 사라졌습니다. 한때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제국은 역사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진 않더라도 운율을 맞춥니다. 오늘날 미국은 한때 영국이 섰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750개의 해외 기지, 수조 달러의 전쟁 부채,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금융 시스템. 영국의 힘이 식민지 착취에 기반했다면 미국의 지배력은 달러의 패권, 글로벌 무역 접근권, 그리고 이를 강제하는 군사력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빚이 쌓이고 제국 유지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때 쇠퇴는 시작됩니다. 인도가 떨어져 나갔을 때 영국의 통제력이 무너졌듯이 달러가 세계적인 지배력을 잃을 때 미국도 자신만의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945년 영국의 부채는
GDP의 200%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만함, 과도한 지출, 그리고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을 통해 서서히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대영 제국의 수조 달러짜리 실수는 단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덕적인 실수였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세상을 영원히 착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한때 대영 제국 위에서 결코 지지 않던 태양은 영원히 지고 말았습니다.